자, 앞전 소자를 이용해서 압력이 전기로, 전기가 역압전 현상으로 전기가 뭐 압력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런 센서를 이용해서 앞전 소자가 초기에는 뭐 수정을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요 수정을 어떻게 커팅하느냐에 따라서 진동 방향이, 만약에 진동자가 커팅이 X컷이 됐을 경우, 한쪽 방향으로 커팅이 됐을 경우에 얘가 이렇게 요 방향으로 진동이 일어나면서 진동이 일어난 방향과 초음파가 전달되는 방향이 같은 이런 것을 이제 종파라고 합니다. 롱지튜디널 웨이브, 뭐 엘파, 뭐 이렇게도 많이 부르는데요. 이런 종파. 이 초음파의 모드가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그 큰 두 모드 중에 하나는 종파, 그리고 방금 커팅하고 반대로 커팅을 해가지고요. Y 커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진동이 위아래로 생기면서요. 이렇게 진동은 흔들리면서 전파 방향은 이렇게 앞으로, 전파 방향과 흔들린 방향이 이렇게 다른 요런 파를 쉐어 웨이브, 횡파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지진에서 그 P파하고 S파하고 같이요. 속도를 보시면 종파는 5900ms로 빨라요. 강해서. 일반 강일 경우에 5900ms로 전달이 빠른데, 횡파인 경우에는 3200ms로 그 종파의 한 절반 정도의 속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진 같은 경우는 옆으로 횡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지진이 더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뭐 그거랑 비슷하게 뭐 종파, 횡파도 종파가 먼저 가게 되고 횡파가 그보다 한 절반의 속도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크게는. 그리고 아까 이 종파하고 횡파를 이용해서 만드는 모드들인데요. 이 횡파를 내부로 들어가는 횡파를 쭉 끌어올려 가지고요. 이 횡파를 쭉 끌어올려서 표면으로 보내게 되면 걔를 표면파라고 부르면서 뭐 레일 웨이브라고, 서피스 웨이브, 레일 웨이브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표면파는 이렇게 표면에서 초음파가 진동되면서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판파는 아까 그 롱 레인지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라고 유도 초음파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가이디드 웨이브. 어떤 가이드를 가지고 이렇게 빔이 나간다고 했었는데요. 그 원리가 이제는 말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진동자가 앞전 소자가 있고요. 앞전 소자에서 초음파가 발생이 돼서 나아가는데, 초음파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종파하고 횡파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파랑 횡파가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또 종파는 종파하고 횡파가 만들어지고요. 이 종파는 종파 횡파, 횡파는 모드 변환이라고 하는데, 방금 그걸요. 횡파는 모드 변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횡파는 횡파로 그냥 나아가고요. 이러면서 계속 종파와 횡파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간섭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하나의 파 같이 나아가게 되는데, 얘가 람웨이브는 이제 판일 경우에 판에서 이 판을 전체적으로 흔들면서 진동하는 걸 얘기하고요. 아까 유도 초음파일 경우에는 그 이 가이드가 파이프라든지 기차 레일이라든지 이런 가이드를 타고 쭉 전체적으로 훑고 초음파가 나가는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가이디드 웨이브, 판에서는 람웨이브, 판파라고 또 부르고, 여기서 판파, 이런 판파가 있습니다. 계속 초음파를 얘기하면서 초음파는 주파수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보면은 자, 요게 2MHz. 2메가라는 거는 뭐 주파수가 5메가하고 두 개를 비교했을 경우에 저주파수죠. 주파수가 낮고 2메가는, 5메가는 주파수 높고, 주파수라는 거는 초당 몇 번 바뀌는지. 자, 한 번, 두 번. 만약에 여기가 1초였다면 한 번, 두 번. 1초에 두 번. 얘 같은 경우는 1초에 5번. 뭐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초당 이렇게 진동되는 거를 주파수라고 하고요. 초당 이거 메가니까 뭐야, 2의 공이 6개 붙은 만큼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이거 굉장히 고주파수예요, 둘 다. 근데 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자, 파장은 요 한 패턴, 이렇게 하나의 반복 패턴, 얘가 한 파장, 산에서 산 아니면 뭐 골에서 골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파장. 파장이 저주파수는 길고 고주파수는 짧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초음파에서는요, 고주파수를 쓰면 감도가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같은 요걸 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요 지금 주파수를 보여준 건 실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얘는 실을 전체 땡겨, 2메가의 실하고 5메가의 실하고, 5메가가 훨씬 더 긴 실이죠.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한 파장, 두 파장만 지나면 여기까지 오는데 오메가에서는 한 파장, 두 파장 지나면 여기까지 못 옵니다. 그래서 오메가나 이렇게 더 고주파수를 쓰게 되면 초음파 감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대신 침투하는 재료를 침투하는 두께가 점점점 짧아집니다. 저주파수로 갈수록 이렇게 러프한 신호가 들어가면서 더 먼 거리를 더 진행하게 돼요. 앞에 얘기했듯이 유도 초음파에서도 아까 가이드드 웨이브 얘기할 때도 제가 가이드를 타고 가는 파가 저주파수를 쏜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킬로헤르츠 단위를 쓰거든요. 저주파수 써야 먼 데까지 갔다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요 파장은 어떤 길이를 얘기하고 있고요. 당연히 파장은 밀리미터나 미터다는 길이고요. 요 주파수는 초당이니까 퍼세크니까요. 미터 퍼세크에서 요거 주파수하고 파장을 곱하면 그 재료에서의 어떤 속도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재료들은 알루미늄, 강 모든 재료들이요 다 초음파의 속도가 다 다르고요. 중파 속도 6300, 5900 이게 다 다르죠. 다 다르고 횡파의 속도는 한 절반 정도의 속도로 되고요. 그 횡파가 존재하지 않는 뭐 물이나 이런 데서는 옆으로 횡으로 진동해야 되는데 횡으로 진동하면서 전달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횡파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재료들도 있습니다. 음향 임피던스라는 것은 어떤 이런 각각의 어떤 재료의 어떤 임피던스 어떤 음향적인 특성입니다. 특성이고요. 이 특성이 알루미늄하고 강하고 어떤 경계가 생기게 되면 그 경계에서 초음파가 반사도 하고 굴절도 하는 그런 게 일어납니다. 저희가 이런 각각의 음향 임피던스, 밀도와 속도의 곱인데요. 음향 임피더가 다 재료마다 다른데 여기도 보시면 여기 이제 철하고 공기하고 있을 경우에 철에서 전달된 게 공기에서 전달될 수가 없고요. 거의 전반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알루미늄이 있으면 철에서 철하고 알루미늄하고 여기 보면 속도도 다르지만 밀도도 달라서요. 음향 임피던스 값도 다릅니다. 그래서 일부는 투과하고 일부는 반사합니다. 투과가 뭐 17%가 됐고 반사가 46%가 됐고 만약 카파 동 같은 계열이 있었을 경우에는 전달이 41%, 반사가 5%. 스틸 같은 재질일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같은 재질이면 그냥 쭉 전달하고 반사가 되지 않죠. 이것처럼 음향 임피던스가 다를 때 이렇게 반사가 일어나고요. 반사량이 음향 임피던스 값의 크기의 차이에 따라서 더 많이 반사하기도 하고 더 적게 반사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인 초음파 전통적인 방식인데요. 이렇게 초음파 센서가 있고 센서의 앞에는 진동자가 앞전 소자가 달려 있는데요. 보시면 처음에 초음파가 발생하면서 요 앞단에서 이렇게 큰 신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앞단에 큰 신호는 항상 존재하고요. 이제 요 홀로 저희가 사이드에서 드릴 결함을 만들어 놨는데 요 결함에서 일부 신호가 반사를 합니다. 요 초기 신호가 아닌 여기에서 반사하는 신호가 이렇게 쭉 초음파가 올라오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자, 아까 보시면 자 여기에서 초음파는 여기서 뜨고요. 여기 초음파는 여기서 뜨고 여기 초음파는 뒤에서 뜨고요. 이런 식으로 앞에 그 다음에 이렇게 초음파 신호가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거리가 가까운 데서 먼 데로 이 초음파가 갔다 돌아오는 시간이니까요. 요 시간축이 X축이 되고요. X축은 갔다 오는 거리이기 때문에 다시 그 음속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강에서 음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밀리미터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예를 들어서요. 뭐 1mm에서 초음파가 반사하는 거 보면 1mm 밑에 결함이 있구나. 여기나 3mm에서 반사하면 3mm 밑에 결함이 있구나. 뭐 5mm 밑에 결함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결함의 위치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그 수직으로 입사했을 경우에는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투과하는 거와 같이 경사로 입사했을 때는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휘어서 굴절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 이제 스넬의 법칙이라고 부르고요. 요 수식에 맞춰서 그 각각의 매질 1의 음속, 매질 2의 음속, 그리고 요 알파 우리가 입사 각도를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여기 각도를 알파를 얼마로 잡았냐에 따라서 베타 값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제1임계각이라고 하는 건 뭐 크리핑 웨이브 해서 표현파입니다. 제2임계각이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레일리 웨이브라는 표현파고요. 이렇게 우리가 수직이 아닌 경사로 사용하게 되면 초음파를 용접부 위에서는 센서를 올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검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내부의 결함을 볼 때는 항상 용접부에서 옆에서 사이드에서 우리가 경사각으로 초음파를 줘서 우리가 결함이 있고 없고를 찾아내게 됩니다. 이런 초음파는 센서에서 처음에 초음파가 생겼을 때는 불안정한 영역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불안정한 영역이 지나야 이제 안정적인 영역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불안정한 영역을 우리는 근거리 음장이라고 해서요. 근거리 음장에서는 검사를 안 하게 됩니다. 요 원거리 음장, 우리가 초음파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요 부분에서 검사를 하게 되고요. 요 부분이 없애고 싶다 할 때는 여기 슈나
뭐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한 번 더 통과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초음파를 전달시켜서 검사하기도 합니다. 뭐 이것도 당연하지만 초음파는 시간이 흐를수록 감쇄돼서 점점 신호가 큰 신호를 줬는데 점점 신호가 작아지게 되고요. 작아지는 것은 뭐 미세한 산란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감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표면에서의 어떤 전달의 감쇄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다양한 원인에서 나타나는데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지수함수적으로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래서 감쇄값을 그 메타당 dB 값으로 로그 값이 들어가 있는 dB 값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초음파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고요. 이제 이런 하나의 단일 진동자가 아닌 여러 개의 진동자를 이용하는 위상 배열 초음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진동자가 하나였기 때문에요. 전기를 딱 가하게 되면 그냥 전체적으로 진동이 일어나고 이 진동이 다 갔다 오면서 어떤 결함을 맞고 반사하는 신호를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림처럼 만약에 결함이 이렇게 경사져서 크랙이 나 있을 경우에는 뭐 약간 과장을 하긴 했지만 초음파가 넘어갔다가 반사해서 날아갈 수도 있고요. 이 외부에 요 주변에 있는 것들은 초음파가 전달이 안 돼서 뭐 반사해서 얻질 못하기 때문에 결함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위상배열 초음파는 하나의 진동자가 아니고요. 여러 개의 진동자를 사용합니다. 여러 개의 진동자를 한 번에 진동을 가하게 되면 뭐 진동이 내려갔다 오기 때문에 단일 진동자랑 똑같은 것뿐이 안 되는데 위상배열은 전기적으로 이 진동을 같이 주는 게 아니라 땅땅땅땅땅땅땅 시차를 주게 됩니다. 시차를 주게 되면 먼저 진동된 놈하고 나중에 진동된 놈하고 이 간격이 생기면서 서로 간섭을 일으켜서 이 간섭에 의해서 파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자적으로 초음파의 방향을 사방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건데요. 이쪽을 잠깐 보시면 자, 방금 얘기해서 리니어 웨이브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초음파를 쏴주게 되면 이렇게 일자로 초음파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앵글드 웨이브 하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신호를 줘가지고요. 초음파가 꺾이게 되죠. 아니면 안쪽으로 포커싱이 되기도 하고요. 이것처럼 다양하게 우리가 이 발생된 초음파를 그 제어를 할 수가 있는 방식이 위상배열 초음파입니다. 또한 센서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 단일 진동자에 비해서는 넓은 영역을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 장점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옛날 방식은 계속 스캔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위상배열은 한 번에 쭉 이미지를 얻어내 가지고요. 빠른 검사가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제 실질적인 위상배열에서는 이런 식으로 초음파를 쏩니다. 전체를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뭐 8채널, 8채널, 8채널 식으로 이렇게 채널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쏴주고 있습니다. 리니어를 쏴주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섹터럴이라고 해서 우리 병원에서 많이 본 이미지인데요. 이렇게 각도를 쏴주고 뭐 아니면 수직을 쏴주고 각도를 쏴줘서 얘들을 하나로 엮어서 어떤 부채꼴 형태의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초음파 신호를 보는 걸 이제 섹터럴 방식으로 초음파를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장점인데 내가 원하는 위치에 포커싱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요 지연해주는 속도를 빨리 하냐 늦게 하냐에 따라서 먼 거리에다가 포커싱을 시킬 수 있고요. 가까운 거리에 포커싱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포커싱이라는 거는 요 부분을 상세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결함이 예상되는 부위를 우리가 그 포커싱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뭐 앞에서 얘기했었던 것들을 뭐 초음파를 쏴줄 때는 이렇게 뭐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쏴준다.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받아준다.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쏴주게 되면 여기 시간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얘를 평가해서 신호가 어떤 신호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부채꼴 형태로 검사하는 섹터럴 스캔 방식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섹터럴 스캔인데 이제 경사각으로요. 수직이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리니어 방식으로요. 여기 최근에는 예전에 초음파 검사 방식은 단일 진동자라는 단점도 있었지만 단일 진동자로 사람에 의존해서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화가 되지 않았고요. 그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 결합을 놓치기도 쉬웠고요. 근데 이제 페이지드 어레이 위상별 그 초음파가 나오면서부터 이미지화로 남고 얘가 데이터베이스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게 됐고 감독이나 초음파를 모르는 사람들도 검사 결과를 보고 이미지로 보면서 그 결함이 있고 없고를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요즘에는 어떤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는 분위기고요.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원하는데, 이에 발맞춰서 저희가 만드는 시스템 또한 영상화시키고 있고, 어떤 사람이 검사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나 어떤 그 다른 시스템이 검사를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남길 수 있는 그런 검사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하는 어떤 시스템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은 뭐 아시는 것처럼 탄소 복합 소재가 최근에는 많이 연비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들에서 사용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 딱 짚고 넘어갈 거, 뭐 RTM 공법이라고 해서 이제 그 복합 소재를 만들어내는 시간도 많이 단축시키고 있고, 근데 이제 검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어떻게 보면 아까 방사선을 초음파가 그 대신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약간 방사선과 초음파는 서로 약간 그 보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랙이나 일반적으로 크랙이나 어떤 박리성 결함에 대해서는 초음파 신뢰도가 방사선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져가지고 뼈가 부러진 것 같아서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그 크랙을 못 찾아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초음파 같은 경우는요, 어떤 아까 얘기했듯이 공기층에서 초음파가 100% 전반사를 해버리기 때문에 어떤 크랙이나 박리나 이런 공기층을 만났을 경우에, 어떤 면상의 공기층을 만났을 때는 감도가 엄청 높게 검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에 반해 초음파는 기공성인 그 결함들을 만나게 되면 기공의 초음파가 약간 산란이 일어나면서 반사되는 양이 되게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기공성에서는 초음파가 좀 검사가 약하고요. 이에 반해 방사선은 기공인 경우에는 밀도차가 생기기 때문에 확실한 결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그 약간 초음파와 방사선은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검사 시스템입니다. 그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고요. 뭐 앞으로는 자동차에서 나르는 차가 나오고 하면서 이제 복합 소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고요. 여기에 이제 뭐 이런 라미네이션이나 이 기공들이 그 복합 재료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검사자가 실제 검사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검사자의 어떤 판단에, 아니면 검사자의 어떤 배경 지식에 영향을 너무 많이 미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고 영상화하려고 해서 어떤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검사 결과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까지, 요즘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많이 와가지고요. 초음파 검사들이 이제 자동화로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현장 포터블 검사는 어쩔 수 없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위상 배열 초음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남기고 그런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있었을 때 초음파가 안 들어오는 거죠. 이 초음파가 안 들어오고 이 초음파 들어왔을 때 초음파가 들어와야 되는데 초음파가 안 들어오는 초음파의 강도가 낮게 되는 거예요. 초음파 신호가 줄어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요. 한쪽에서는 초음파를 쏴주고 한쪽에서는 초음파를 받습니다. 그때 내부에 결함이 있게 되면 초음파가 반사해서 이쪽은 들어가지가 않게 되고요. 그래서 결함이 있고 없고를 알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초음파가 아예 전달이 안 되죠. 초음파가 넘어가서 이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신호가 맺히고요. 초음파가 안 들어오면 이렇게 어둡게 나오고 신호가 들어가면 밝게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기공이 있을 경우에도 초음파가 일정한 부분 들어가는 것보다 기공이 있으면 약하게 들어갈 거니까요. 이 이미지가 변할 거고요. 얘를 통해서 우리가 결함이 있고 없고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센서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이거 다른 시스템인데요. 두 개의 로봇에, 자, 이렇게 일치하지 않으면 결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뿌옇게 얻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맞는 부분은 이렇게 깨끗하게 얻어지는데, 이렇게 뿌옇게 얻어지는 건, 결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얻어지는 거는 결함으로 오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들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초음파가 일직선상에 들어갈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결함이 없는 건전부에서의 초음파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대비 시험편이라고 내부에, 뒤에 다시 보여주겠지만 내부에 결함을 임의적으로 집어넣어서 초음파 이미지를 받아봤을 때 이렇게 나왔던 거. 얘는 실질적으로 내부에 떨어진 부분이 있었던 그런 재료의 어떤 초음파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부에 어떤 기공성으로 이제 군집된 기공들이 막 모여 있었던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결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축이 잘 맞지 않아서 결함인 것처럼 나오는 그런 이미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보여드렸듯이 대비 시험편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내부에 어떤 금속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필름들을 이용해 가지고 내부에 이렇게 복합재료를 석영할 때 결함을 이렇게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함들은 어떤 박리성 결함을 모사한 시편들, 그리고 아니면 이런 것들은 작은 것들은 어떤 기공성 결함을 모사한 거 해서 저희가 요 이미지가 제대로 잡혀야 실제 제품에서도 이미지가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요. 같이 놓고 검사하기도 하고 요 검사가 잘 되는 걸로 통해서 그 승인을 받기도 하고 합니다. 장비를. 자, 방금 만든 데비션편에서 얻은 초음파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데비션편을 잘못 만들어서요. 이렇게 결함을 집어넣는데 뭐 결함이 잘 나오는 부위도 있지만 잘 안 나오는 부위도 있었고, 이렇게 그 생각지 않았던 결함이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결함을 이렇게 딱 집어넣는데 결함이 밀리면서 없어지기도 하고, 결함이 막 위치가 뒤죽박죽이 되면서 결함 시험편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장비는 검사 장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항상 결함이 안 나오고 양품으로만 나오게 되면 사람이 항상 양품만 나오는 거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시스템에 오작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납품한 장비는 1년에 한 번씩 다시 업체를 방문해서요, 이 센서들에 대한 어떤 신호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초음파 펄서 25의 어떤 신호들, 장비들은 제대로 나오고 있나, 이런 것들 1년에 한 번씩 검교정을 통해서 저희가 성능 측정을 해주고 있고요. 이런 시편을 만들어서 이미지들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이 이미지들이 축이 틀어진 건 없는지, 아니면 백래시 같은 부분들은 없는지, 커지지 않았는지, 사이징은 정확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현장에 가서 검교정을 해줘서 어떤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나서 얘기를 하면 뭔가 이렇게 설명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게 혼자서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것도 처음이고 해서 좀 재미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라면 대면으로 해서 한번 다시 더 설명도 하고 싶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이렇게 또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리면 더 재밌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지루한 시간 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